여러분, 지금 당장 맥도날드 가서 빅맥 하나를 사 먹는다고 쳐봅시다. 2025년 현재 가격으로 단품 하나에 6,000원 정도 하죠. 그럼 여기서 맥도날드 본사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500원도 안 됩니다. 에이,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셨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만약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회사라면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진작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맥도날드 주가,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자산,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무려 60조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햄버거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정답은 햄버거가 아니라 발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햄버거를 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맥도날드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으로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 널린 노란색 M자 간판이 맛집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부동산 괴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실 이 거대한 사기극, 아니 비즈니스 모델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맥도날드 형제는 그냥 햄버거를 빨리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시골 아저씨들이었어요. 이걸 보고 눈이 돌아간 사람이 바로 레이 크록이라는 영업사원이었죠. 와, 이거 전국에 깔면 대박 나겠다 싶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미친 듯이 매장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햄버거는 미친 듯이 팔리는데 레이 크록 본인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계약 조건이 너무 순진했거든요. 가맹점주한테 매출의 1.9%를 로열티로 받아서 그중 절반을 맥도날드 형제한테 떼어주는 구조였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던 레이 크록 앞에 어느 날 도서관 사서 출신의 재무 전문가 해리 소넨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꾼 한마디를 던지죠. 레이, 당신은 지금 사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햄버거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부동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개념이 도대체 뭔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2025년 서울에서 빵집 창업을 꿈꾸는 김제빵 씨가 있습니다. 김제빵 씨는 빵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돈이 없죠. 목 좋은 강남 대로변에 가게를 내고 싶은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맥도날드 같은 거대 자본이 나타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제빵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건물도 우리가 지어드릴게요. 어때요? 김제빵 씨 입장에선 천사 같잖아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강남 한복판에 내 가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본사는 김제빵 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우리 간판을 다는 대가로 매출의 5%를 내라. 이건 로열티죠.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진짜 무서운 건 둘째입니다. 당신은 우리 땅과 건물을 쓰는 대가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고정 월세가 아니라 매출의 15%를 내세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김제빵 씨가 5,000원짜리 빵을 하나 팔았습니다. 재료비 1,500원 나가고 알바비 1,500원 나가고 전기세 500원 나갑니다. 그럼 김제빵 씨 손에 1,500원이 남죠? 여기서 본사가 쓱 나타나서 빵 가격의 20%, 즉 1,000원을 가져갑니다. 김제빵 씨는 죽어라 빵 구워서 500원 버는데 본사는 뒷짐지고 1,000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도날드가 전 세계 38,000개 매장에서 돌리고 있는 시스템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 수밖에 없는지 2025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경기도 신도시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45세 박운영 점주입니다. 박 점주님은 정말 성실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2025년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식자재 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양상추 가격이 3년 전보다 30% 뛰었습니다. 박점주님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팔면 남겠지. 그래서 알바생도 줄이고 본인이 직접 튀김기 앞에서 일하면서 인건비를 아낍니다. 매출은 월 1억 원을 찍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인물, 이 매장 부지의 주인인 맥도날드 본사, 편의상 최 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본사는 매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튀김지 기름 냄새 맡을 일도 없어요. 그냥 시카고 본사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만 봅니다. 최 본사의 논리는 간단해요. 박점주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1억이 나왔네? 그럼 약속대로 임대료 15%랑 로열티 5% 합쳐서 2천만 원 입금하세요. 여기서 냉혹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박점주님의 월 매출 1억 원. 여기서 재료비가 2025년 물가 기준으로 약 3,500만 원 빠집니다. 인건비? 최저시급 올라서 2,500만 원 빠지죠. 전기세, 수도세, 배달 수수료 합치면 1,0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비용만 7천만 원입니다. 그럼 3천만 원 남았죠? 와, 월 3천이나 벌어? 아니요. 여기서 최 본사가 2천만 원을 떼어갑니다. 그럼 박점주님 손에 남는 건 1,000만 원? 이 아니라 여기서 초기 인테리어 비용 대출이자 갚고 나면 실제로는 알바생보다 조금 더 가져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더 올라서 재료비가 4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운영 점주의 이익은 500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하지만 최 본사는요. 매출이 1억으로 똑같다면 여전히 2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박 점주님의 비용이 얼마가 들든 최 본사의 수익은 매출에 연동되어 있어서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햄버거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액수가 커지니까 최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점주가 힘들든 말든 시스템은 무조건 본사가 이기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주는 세입자가 장사 안 되면 월세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공실 나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맥도날드 시스템은 다릅니다. 박점주가 망해서 나가면요. 이미 그 자리는 맥도날드 상권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예비 창업자 이희망 씨가 바로 들어옵니다. 최 본사 입장에선 세입자만 바뀔 뿐 들어오는 돈은 똑같거나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싶으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2025년 버전의 공포 실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 팬데믹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줄초상을 치렀던 시기 말입니다. 그때 미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금 전부를 털어 매장을 오픈한 데이비드 씨의 사연입니다. 데이비드 씨는 오픈 첫 달 매출이 예상보다 안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저가 커피숍과 샌드위치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본사에 사정했죠. 이번 달은 적자입니다.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계약서 제8조를 보세요. 매출 대비 퍼센트 임대료와 기본 고정 임대료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사가 잘 될 때는 매출의 15%를 떼어가고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바닥을 쳐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월세 1,000만 원은 무조건 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줄이고 줄여서 2,500만 원 썼어요. 500만 원 남았죠. 그런데 본사에 줘야 할 기본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장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500만 원 빚이 생기는 겁니다. 매달 500만 원씩 통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데이비드 씨가 결국 못 버티고 저 장사 접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20년 장기 계약을 깼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가게를 할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는 상황. 데이비드 씨는 매일 밤 가게 주방 바닥에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햄버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건 비단 데이비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사업 구조를 꿰뚫어보고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맥도날드 본사는 바로 이 잠자는 동안 돈 버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것이고, 가맹점주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부품이 되어버린 거죠. 찰리 멍거의 말도 떠오르네요. 뒤집어서 생각하라. 항상 뒤집어서 생각하라. 우리는 햄버거 가게를 볼 때 맛있는 햄버거를 생각하지만 자본가들은 그 가게가 깔고 앉은 땅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이 차이가 누군가는 60조 자산가가 되고 누군가는 퇴직금을 날리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 지도를 펼쳐볼까요? 맥도날드의 이 부동산 제국 전략이 국가 경제나 다른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스타벅스와의 비교입니다.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하죠. 즉, 본사가 직접 건물주에게 월세를 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장을 확 줄여버리기도 쉬워요. 반면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매장의 약 80% 이상이 가맹점이고 본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만 약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6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하나도 안 팔려도 전 세계 금싸라기 땅값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불어난다는 겁니다. 햄버거는 그저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열심히 돌리는 관리비 생성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때도 역세권 요지에 박혀있는 맥도날드 부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볼까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맥도날드는 도심 한복판, 가장 비싼 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30년 전에 헐값에 그 땅들을 샀어요. 지금 그 가치는 수백 배가 뛰었겠죠. 결국 이 시스템의 승자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쪽입니다. 반면 이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한국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본사가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대신 가맹점주한테 인테리어 비용 남겨먹고 식자재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죠. 이건 일회성 수익입니다. 매장이 늘어나지 않으면 본사도 망해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자산형 수익입니다. 매장이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들어오니까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를 돌려 2025년 11월, 지금 현재를 봅시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5년 경제 트렌드를 보면 소위 K자형 양극화가 극심해졌잖아요.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맥도날드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자동화와 부동산의 결합 때문입니다. 요즘 맥도날드 가보셨죠? 카운터에 직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주방에는 햄버거 굽는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라는 비용 변수를 기술로 없애버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임대료 수익은 인플레이션 핑계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2027년이 되면 프랜차이즈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빌려주는 프랜차이즈는 도태되고 맥도날드처럼 플랫폼이나 부동산을 장악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2025년의 경제는 누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햄버거를 굽는 사람은 힘들고 햄버거 가게터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법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변하지 않는 법칙이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햄버거 회사인 줄 알았던 맥도날드가 사실은 세계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내면 우리는 평생 햄버거 사 먹는 소비자로만 남겠죠.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다음 7가지 행동 지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돈이 도는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이 회사가 뭘 팔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진정 수익 모델이 뭐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미끼였고 진정 수익은 임대료였던 것처럼요. 둘째, 노동소득과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땀 흘려 버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제빵 씨처럼 열심히 빵만 구워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더라도 나만의 자산,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그게 주식이든 작은 부동산이든 지식재산권이든 말이죠. 셋째, 계약서에 을이 되지 말고 갑의 위치를 점검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와 임대료 구조를 10번, 20번 계산기 두드려 봐야 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도 내가 살 수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넷째, 레버리지를 영리하게 활용하세요. 맥도날드는 은행 돈을 빌려 땅을 사고 그 이자는 가맹점주의 월세로 갚습니다. 남의 돈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기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스킬입니다. 물론 무리한 빚은 독이지만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는 필수입니다. 다섯째,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해리 소넨본이 말했죠. 땅을 가지면 가맹점주를 통제할 수 있다. 내 사업의 핵심 자산을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휘둘릴 수 있습니다. 작더라도 내 구역, 내 플랫폼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흐름. 특히 2025년의 기술 변화를 이용하세요. 맥도날드가 키오스크로 인건비를 줄이듯 여러분도 AI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당장 공부해야 합니다. 일곱째, 항상 이면을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가맹비 무료, 인테리어 지원, 이런 달콤한 말 뒤에는 반드시 무거운 족쇄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영화 파운더의 실제 주인공 레이 크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햄버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는 비즈니스라는 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쇼를 구경하는 관객석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맥도날드의 빨간색 배경 뒤에 숨겨진 황금색 부동산 제국. 오늘 보신 이 원리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경제 IQ는 이미 상위 10%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경제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